자, 지난 시간까지는 이 제어기 설계와 관련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 그리고 제어기 설계에 반영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다루었고, 또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사람의 인체 측정값, 사람이 갖고 있는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것에 대해서 배웠지. 이렇게 해서 제어기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갖고 있는 형태적 특성 혹은 신체적 특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측정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응용해서 설계에 반영할 것인지 하는 것을 다루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이러한 시스템을 다루다 보면 물론 표시기를 다루는데도 그렇지만은 특히 이러한 제어기에 직접 사람이 힘을 발휘하는 상태에 있어서는 그만큼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게 되지. 그때 인간의 이런 생리적 특성이 얼마만큼 반영되었나 하는 것도 또한 설계에 반영할 수도 있고, 또 시스템을 평가할 때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에 비춰봤을 때 이것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산업공학적으로 생각한다면 가장 크게 시스템의 영향으로서 나타나는 것은 작업의 생산성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겠지. 그걸 통해서 그 시스템이 얼마나 잘 설계되었는지, 혹은 인간이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혹은 작업을 하는데 얼마만큼 잘 설계되었는지 하는 것은 결국 그 시스템을 통해서 생산되는 혹은 산출되어지는 그 양을 갖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지. 자, 단순히 이런 양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사람이 그 시스템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시스템에 대해서 다른 데 있어 불편한 것은 없는지, 힘든 점은 없는지 하는 것, 이런 것을 자각적으로 느낄 수도 있지. 그것은 심리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에 비추어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근데 심리적인 것은 아무래도 주관적인 것이 되지.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지. 그러다 보니까 주관적인 호소 혹은 주관적인 척도 등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그 작업자 혹은 조작자의 주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그만큼 결여된다고 할 수가 있지. 자, 그럼 이 사람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면, 그 시스템을 다룰 때 표시가 되었던 혹은 일반적으로 더 제어기가 더 영향이 크겠지. 이 제어기를 봤을 때 사람의 이러한 생리적인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하는 것을 본다면 더 쉽게 그 시스템을 평가할 수가 있겠지. 또 평가뿐만이 아니라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조작기는 바로 사람이 힘을 통해서, 그 힘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근육의 움직임 혹은 근육의 운동 등에 의해서 그것을 조작을 하게 되지. 자, 이때 바로 생리적인 변화를 평가할 수가 있고, 또 이런 생리적으로 또 이런 힘이 혹은 근육을 움직이는데 힘이 가장 덜 들어가는 상태가 된다면 그만큼 더 좋은 시스템의 설계가 되겠지.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의 평가 혹은 사람의 평가에 활용되어지고, 또 시스템 설계할 때도 이것을 사람이 작업할 때의 생리적인 현상, 특성, 이것을 토대로 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작업 생리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작업 생리학이란 무엇인지 그 개요에 대해 살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제어기를 조작한다든지 시스템을 제어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근육과 이런 근육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이 대사 활동, 그리고 이때 소비되어지는 에너지 소비량을 갖고 평가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생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작업의 능력, 그리고 이런 작업 능력에 따라서 또 휴식 시간 또한 달라질 수가 있겠지. 왜?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능력에 따라서 휴식 시간도 달라져야 되겠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자. 자, 우선 생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 이 생리학은 바로 우리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신체의 각 기관에 관한 기능을 다루는 학문이 바로 생리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의학에서도 생리학을 다루고, 바로 우리 이러한 인간공학에서 생리학을 다루는데, 자, 그럼 인간공학에서 다루는 생리학하고 의학에서 다루는 생리학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냐? 사실 기본적인 생리에 관련된 기초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같은데 이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달라지는데, 의학에 있어서 생리학이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요즘은 이런 생리학 분야의 발전, 그리고 의료기술 이런 것이 발달이 돼서 그렇게까지 사람이 블랙박스는 아니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일단 겉에서 보기에는 그 안에서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일종의 블랙박스라고 할 수가 있지. 사람도 마찬가지.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지. 인풋은 바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수용기를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여러 가지 자극 혹은 데이터, 이런 것들이 정보가 돼서 사람이라는 이 블랙박스 안에서 정보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출력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자, 이때 자, 쉽게 얘기하면 자, 인풋이 팔이라는 숫자가 인풋이 되었을 때 사람이 저것은 숫자의 8이다 라고 해서 팔자를 우리가 글씨로 쓰게 되면 시각적인 것을 보고 다시 이것을 우리는 적게 되지.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력에 있어서 이것을 수용기에서 받아들일 때 이때 작용되는 것은 이것을 얼마만큼 떨어지느냐는 다른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도 있지만, 일단 거리상으로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8자로 봐야 되는데 3자로 보게 되는 경우도 있지. 그러면 출력이 3이 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되지. 그러면 자, 이것이 3이 8로 보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의료에서는 다른 거 뭐냐면 이 생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자, 8이 3으로 보이지 않고 8로 보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수술을 한다든지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 8로 보인 것을 제대로 8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우리 인간공학이 다루는 것은 이같이 의학은 바로 이 블랙박스 그 자체를 일종의 개선, 바꾸는 것이지. 그래서 기능이 떨어지면 기능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을 수술을 통해서 하든, 혹은 안과에서는 안경을 착용하게 하든 하는 형태로 해서 이 블랙박스 자체, 우리 사람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의학에서 생리학의 응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인간공학에서의 생리학의 응용은 무엇이냐? 바로 인간공학이 학계적인 학문이라서 다양한 학문 분야를 적용하지만, 자, 이게 8인데 이게 사람이 3으로 보고 3으로 썼다면 이것을 8로 쓰기 위해서, 그러면 이 자체가 아닌, 사람이 아닌 사람 그 자체는 놔두고, 자, 그러면 사람은 나이가 들면 시력이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또 젊어서도 근시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것. 안경을 써도 그렇지만은, 자, 안경을 썼는데도 주위 환경 혹은 이 숫자의 디자인, 이러한 것들이 혼동이 생기게 돼 있다면 혼동이 생기지 않게 좀 더 크게, 좀 더 명확하게 하는 이 자체, 인풋 자체를 개선, 혹은 인풋을 둘러싼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의해서 아웃풋이 정상적인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간단히 설명하면 비유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바로 의학에서 다루는 생리학하고 인간공학에서 다루는 생리학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인간은 어떠한 특성을, 생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그런 특성에 맞는 인풋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것이 작업과 관련되면 작업 생리학, 또 여러분들 운동 생리학이라는 걸 들어봤어요. 운동 생리학은 바로 이런 작업 생리학의 신체 기관의 기능과 이것이 작업과 관련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다루는 것. 자, 운동 생리학은 뭐냐 하면 결국 사람이 신체 기관과 기능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다루면서 운동 성능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리학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다루는 것이지. 작업 생리학은 그래서 운동 생리학하고도 좀 유사해. 왜? 작업이라는 자체가 지난 시간에 다룬 것처럼 운동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사람은 우리가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사람이 기계를 다루고 혹은 도구에서 커다란 시스템까지 이것을 기계라고 한다고 했지. 기계라고 분류를 했을 때 사람이 기계를 다루어서 기계와 혹은 같이 일을 하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이때 바로 이 사람과 기계가 협업을 통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이러한 것들에 맞게끔 사실은 기계를 설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이때 기계와 같이 일을 할 때 사람은 기계로부터의 정보는 자극 혹은 데이터 이런 형태로 받아들이고 또 기계와 주고받을 때 힘을 통해서 일단 근육을 통해서 기계를 조작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말로 해도 요즘은 음성 입력 이런 것이 가능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것도 바로 우리 혀의 근육 혹은 구강의 여러 가지 구조 이런 걸 얼굴 근육을 통해서 바꿔가면서 우리가 발성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바로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지. 그래서 신체 기관의 기능과 관련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생리적으로 우리가 근육이나 골격계를 움직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다루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작업을 수행한 작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 어떻게 돼? 바로 작업자의 생적 반응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힘든 일을 하면 땀을 흘리게 되고 숨이 가빠지고 하는 것, 이것도 일종의 생리적 반응이지. 이것을 통해서 그때의 상태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것을 눈에 보이고 공유할 수 있는 정량화 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생리학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작업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자, 기계를 조작하려고 해도 자, 핸들이 있다면 핸들을 조작할 때 어느 정도의 힘으로 조작을 해야만이 될까? 물론 순간적으로 힘을 내는 건 몇십 킬로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만 이것을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계속 나중에 다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최대의 힘을 발휘해서는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해보면 알겠지만 최대의 힘을 발휘하면 어때? 100m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100m 달리는 속도로는 100m만 달리고 나도 헉헉거리면서 숨을 몰아쉬어야 되는. 그래서 오래 달리기를 하려면 어떻게 돼? 천천히. 그래서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그것을 분해 합성해가면서 그 힘으로 가기 위해선 그 작업 능력을 알아야 되겠지. 또 어떤 작업, 또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필요로 이어지는가 하는 것. 또 환경 조건에 따라서도 우리 신체의 기능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혹은 영향을 얼마나 받는가. 더운 날씨,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흔히 경험했던 것처럼 더운 날씨에 달리는 것하고 또 딱 좋은 가을 날씨에 달리는 것하고 또 추운 겨울 날씨에 달리는 것, 환경 조건에 따라서 신체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속도, 같은 체력으로 뛰는데도 불구하고 여름에 뛰는 건 힘들고 겨울도 그만큼 힘은 그렇게 든다는 것보다는 그것이 뭐 신체가 잘못하면 다친다든지 하기 쉽게 다치게 된다든지 하는 것이 바로 환경 조건에 따라서 신체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이지. 이러한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바로 작업 생리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우리가 육체적 작업.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육체적 작업이 많지. 그래서 작업을 나눌 때 통상적으로 이런 육체적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있는 정신적 작업. 여러분들과 같이 머리를 써서 공부를 하는 것과 같은 작업. 이러한 것들은 정신적 작업이지. 그래서 이런 육체적 작업과 정신적 작업의 중간 부분에 신경감각적 작업이라는 것이 또 있어. 뭐 이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는 것인데, 분류를 하는 것은 왜? 우리가 그 분야에 있어서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한 것이지. 그래서 신경감각적 작업은 이것이 정신적 작업이기도 하면서도 그렇다고 육체를 전혀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정신적 작업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계산을 한다든지 암산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 혹은 어떤 기획을 해낸다든지 뭐 어떤 사무작업에서 기획이나 뭐 등등 계산이나 뭐 이런 걸 해나가는 것, 이런 것들은 정신적 작업이지. 거기서 신경감각적 작업은 부단히 정신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신경감각계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는 남학생들은 특히 게임 같은 거, 게임할 때 어때? 시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화면의 정보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손에 손가락, 많은 힘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 손가락에서 부단히 움직여서 뭐 어떤 게임을 한다든지 하는 것, 이런 것이 주로 신경감각적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 뭐 일반적으로는 뭐 운전 작업 같은 거, 이런 게 통상적인 신경감각적 작업의 대표적인 것이지. 그래서 끊임없이 도로, 그 다음에 주변 도로 환경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가면서 그것을 정신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 가면서 그것을 다시 핸들이나 다리 페달을 이용해서 차를 조정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은 큰 힘은 쓰지 않지만 신경계통을 많이 쓰는 것이지. 그래서 신경감각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신경감각적 작업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 육체적 작업,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부분의 일들은 육체적 작업이 아직까지 많지. 그래서 육체적 작업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보면 가장 큰 것은 일을 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근데 여기에 관련된 것이 육체적 작업이기 때문에 우선 힘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수행하는 기능에 있어서는 영양 상태, 바로 에너지원인 APT라고 하는 아데노신 3인산, 이것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 속에 들어있는, 섭취하고 저장되어 있는 요 당을 합성하고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생겨나게 되는데, 자, 이때 합성하고 분해할 때 바로 필요한 것이 바로 산소라는 것. 그래서 영양과 이 산소, 그러면 산소가 자연히 일을 하게 되면 소비를 하게 되지.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호흡기계와 순환계, 그리고 대사작용,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게 되지. 또 여기에 미치는 것, 영향을 미치는 것, 어떠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얼마만큼 훈련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더 덜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힘들게 할 수도 있게 되지. 자, 여기에는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체적인 요소도 영향을 미치지.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 그리고 개별적으로 가면 각각의 그 사람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성별, 연령대, 청장년이냐 고령자냐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고, 또 각각의 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인체 측정에서 배웠던 것처럼 각각의 신체 치수에 의해서도 달라지게 되지. 이건 나중에 다시 생체역학에서 다루게 되지만 결국 팔이 짧은 것보다는
긴 것이 훨씬 더 힘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다는 것. 여기에는 이런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심리적인 것도 작용이 되지. 그래서 그때 일에 임하는 태도, 혹은 동기부여, 혹은 뭐 얼마나 흥미를 갖고 있느냐, 혹은 인센티브가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지. 자, 여러분들이 힘들게 알바를 하더라도 알바를 해서 내가 못 가봤던 저 미지의 세계로 세계 여행을 갈 수가 있다 하게 되면 힘든 일도 묵묵히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면 힘들지 않고 더 힘든 줄도 모르고 일을 하게 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스트레스, 그 일이 주는 스트레스 정도, 여기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하고 육체적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또 이것도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트레스라는 것보다는 우리는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결국 입력할 때 결국은 그 자극의 형태로 받아들이는데 이 자극의 정도에 따라서 그것이 스트레스가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스트레스가 너무 적어도 이것은 스트레스가 되고 너무 많아도 과해도 스트레스가 되는데 그런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또 얼마만큼 수면을 잘 취했느냐 혹은 수면이 부족한가 여러분들도 이것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잠을 좀 덜 못 잤다 하게 되면 그 다음날에 하는 일들이 전부 힘들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또 이러한 것들은 환경에 따라서도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도 달라지지. 온도, 그 다음에 소음, 조명, 진동 같은 또 공기의 오염 정도 이런 것도 또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요즘 같은 때 공기가 오염됐다지 않으면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되고 오염 정도에 따라선 방독면이나 이런 것들은 숨도 쉬기 힘든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마스크를 착용만 하더라도 걷거나 움직이거나 말을 하거나 할 때 좀 더 많이 힘들어지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기오염 정도는 특히나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하는 일이 갖고 있는 작업적인 특성도 이러한 작업에 특히 영향을 주지. 그래서 그것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든 것이냐 혹은 거기에 육체적이면서도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 작업. 예를 들어서 육체적 작업이라고는 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정신적인 작업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지. 그때그때 판단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 작업 부하. 이것은 워크로드라고도 하는데 이 작업 부하. 예를 들어서 가벼운 일이냐 혹은 보통 정도의 일이냐 혹은 힘든 일이냐 하는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작업 부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 혹은 그것을 빨리 해야 되는가 혹은 여유 있게 해도 되는가. 여러분들이 작업 연구에서 배운 것처럼 그 작업 페이스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도 다르게 되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같이 걷더라도 좀 시간이 늦어갖고 빨리빨리 걷으려고 하다 보면 그만큼 힘이 들어지지 육체적으로. 근데 그것을 천천히 걷는다면 몇 시간이라도 계속 걸어갈 수가 있는 정도가 되고. 또 근무 형태. 여기서 얘기하는 근무 형태는 주로 어느 시간대 하느냐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바를 하다 보면 대부분 낮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보통 저녁 시간대에 보통 알바를 하게 되면 알바비가 좀 비싸지 저녁에는. 그래서 보통 흔히 시급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데 특히 그래서 저녁 시간대 하면 보통 요즘 1.4배에서 1.5배인가 그리고 심야 시간대로 되면 2배, 1.8배에서 2배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왜? 한참 우리 신체의 기능 이러한 것들이 일주기 리즘이라 그래서 해가 뜨고 지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체 리듬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해가 나오는 그때는 우리가 활동하기 좋은 때이기 때문에 그때 신체 기능이 활발히 활성화가 돼서 그것이 활동하기 좋은 상태가 되고 저녁이 되면 왜?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도 한 번씩 쉬어줘야 되는데 24시간 계속 움직일 수가 없어서 바로 그 다음날에 또 낮에 활동을 해서
저녁에는 쉬어줘야 되지. 그 쉬어주게끔 되기 위해서 신체는 DNA 속에 많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활동하는 것이 되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혹은 이것이 이런 일주기 리듬 혹은 생체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한 3살 때까지 모두 형성이 된다고 그래. 그래야지만이 모든 인간이 똑같은 시간, 똑같은 때, 인류 전체가 똑같은 시간대에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 왜? 다 시차가 있고 다르기 때문에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전부 다르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 어느 지역에 있느냐 해서 거기에서 맞춰지는 것들은 바로 한 3살까지 태어나서 3살까지 다 형성이 된다고 그래. 그래서 이런 형태에 따라서 그래서 저녁에는 하기 힘든 때 하기 때문에 일이 그만큼 낮에 2시간 일하는 거하고 저녁에 2시간 일하는 건 전혀 달라지지. 그래서 그 힘든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시급도 비싸다는 것. 마찬가지 일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근무 형태가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경우가 있고 교대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런 근무 형태가 육체적 작업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 또 작업 자세, 어떤 자세로 하느냐, 서서 하느냐, 앉아서 하느냐, 혹은 좀 더 자연스러운 자세에서 하느냐,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많이 있느냐 등에 따라서. 또 작업 방법, 유형, 어떻게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는 그 방법에 따라서도 이것이 달라지겠지. 이것들은 뭐야? 결국 신체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육체적 작업에 영향을 준다. 근데 작업 그 자체에도 영향을 주는데 결국은 그 작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그 일을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 생리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지. 물론 생리적만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힘들어지면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주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결국 신체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이것은 육체적 작업에 영향을 준다. 라고는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정치적 작업에도 영향을 주고 물론 정치적 작업에 영향을 주는 거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정치적 작업, 신경감각적 작업에도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때 이제 그러면 작업 부와 근무 형태 이러한 것들은 달라지겠지만 결국 여기서 나와 있는 키워드들은 똑같이 적용될 수 혹은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잘 알아두도록.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평가하는 것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지. 어떠한 시스템? 바로 휴먼 오리엔트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그 시스템에서 사람은 일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일을 할 때 바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결국 작업 특성, 그 다음에 신체적 요소, 훈련에 적응하는 정도, 훈련 정도, 여기 훈련 적응이라고 하면 되는데 훈련이나 교육 정도, 훈련 교육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요소, 작업 환경 요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그 시스템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 나중에 시스템을 평가할 필요가 있겠지. 왜?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선 그 시스템을 평가하고 또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라면 시스템을 평가해서 개선을 해야 되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또 새롭게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도 다시 마찬가지 어떠한 것이 영향을 주는 것인가 하는 걸 평가해서 그 시스템이 좀 더 사람을 위한 시스템이 된다는 것은 결국 사람 중심의 시스템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사람에게 주는 영향이 적은 시스템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사람과 시스템 혹은 사람이 포함된 시스템이 되는 성과 아웃풋이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러려면 결국 이러한 것들은 하나하나가 뒤집어 보면 나중에 시스템 평가 요소가 되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지. 자,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결국 우리는 힘을 써서 제어기를 조작하고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근육이고 또 근육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대사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 대사 그래서 메타볼리즘은 근육의 수축을 통해서 움직이고 또
이완하고 하면서 하려는 데는 바로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에너지는 바로 섭취한 음식물 속에서 사용하는 당, 그리고 기계적인 일, 여기서 기계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에서 하는 호흡, 소화, 그 다음에 육체적인 운동까지 해서 열로 전환하는 화학적 과정, 바로 이것이 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하고 산소를 분해하고, 당을 분해하고 합성하는데 바로 산소를 이용해서 결국 기계적인 일, 우리가 근육을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육체적 혹은 기계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때 사람은 효율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일을 하면서 이것이 열이 발생하게 되지, 이 대사 과정에서. 근데 열로 손실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기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운동을 하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효율성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때? 여러분들은 조금만 그렇게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땀이 많이 날 때도 이런 사람들은 땀이 안 나게 되지. 그것은 그만큼 효율이 좋기 때문에 열로 바뀌는 것이 적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근육의 구조. 이것은 생물학적인 것인데, 결국 뼈에 이렇게 근육이 붙어 있고, 이 근육이 수축 이완을 하면서 결국 이 뼈를 움직이게 돼 있지. 그리고 이때 바로 근육에 의해서 힘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근육은 이렇게 다발로 되어 있는 것을 또 하나하나 이렇게 세분하게 잘라보면 뼈하고 근육을 이어주는 것이 보통 힘줄 건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아킬레스건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본 것처럼 이때 이것이 힘줄에 손상을 입으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지지, 통증을 느끼고. 이렇게 붙어있는 것이 힘줄로 이어진 것이 바로 골격근이고, 이 골격근에는 이러한 신경들이 다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근육의 정보가 수축하고 이완할 때 이 정보가 바로 다 전달이 되는 것이지, 대뇌로. 그리고 이러한 근육들의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혈관이 있고, 또 이러한 근육은 또 나눠보면 근육의 다발로 이루어져 있고, 또 근육의 다발은 나누면 근육 섬유가 있고, 또 그 안에는 근원섬유라는 것이 있어. 근원섬유는 액틴과 미오신이라는 것으로 나눠지는데, 바로 이 액틴과 미오신이 이처럼 이완하고 수축을 하면서 근육을 움직여주는 것이라. 이때 바로 필요한 것이 에너지가 되고, 그래서 이런 이완과 수축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근육 대사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음식물이라는데, 음식물에서 섭취한 당을 기계적인 일과 열로 전환하는 화학적 과정이다. 열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기 위해서 분해하고 합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대부분 일과 열로 발산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근육 내에는 포도당이 분해되고 근육 수축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게 하는 것이다. 이때 생성 ATP라고 하는 아데노신 3인산. 그래서 이와 같이 열이 발생하고 힘이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유기성, 무기성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무기성에서는 이 젖산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이 산소 부적지는 뭐냐면, 일단 우리가 처음에 일을 한다고 할 때 바로 산소를 잔뜩 들여마셔갖고 그것이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시작할 때는 이것이 공급이 되기 전에 근육은 움직여야 되겠지. 그때는 무산소 운동, 그래서 무기성이라고 나왔는데, 무산소 운동에서 그때는
축적되어 있는 젖산을 갖고 사용한다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일을 했나 하는 것을, 근육이 얼마만큼 일을 했나 하는 것, 이것을 일이야 바깥에서 성과로서 나타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지만은, 자,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얼마만큼 더 일을 한 것인가 하는 걸 보기 위해선 그 사람이 소비한 산소 소비량을 측정해서 그 사람이 한 활동의 정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에너지 대사량이지. 근데 에너지 대사량은 얼마만큼 에너지가 대사되었는지 하는 것은 사실 뭐 근육 속에 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얼마만큼 결국 산소를 사용했는가 하는 것. 그래서 산소 소비량을 측정하는 걸 통해서 에너지 대사량을 측정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추정하는 것이지, 정확하게는. 뭐 에너지가, 그래서 이건 코스트라는 걸 붙였는데, 신체 활동에 관련된 에너지 소비량을 에너지가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분당 얼마나 소비했는가, 킬로칼로리로 나타낸다는 것. 그래서 분당 소비량을, 산소 소비량을 측정하는데, 우리 공기 중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산소가 아니지. 질소와 산소, 이산화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지. 자, 그러면 사용한 1분당 1리터의 산소 소비를 하면 5칼로리의 에너지가 대략 소비된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 그래서 수면을 취할 때는 대부분의 우리 신체 기능이 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소비를 하지 않아서 1.3kcal. 앉아있는 자세가 1.6kcal, 선 자세가 2.25kcal. 이와 같이 자세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것. 자,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것은 이제 최신 장비. 우리 실험실에 있는 장비랑 비슷한데, 이런 걸 착용하고 뛰면은 이렇게 뒤에 벨트에 차고 있으면 알아서 기능성, 에너지 대사율을 측정해주는 기능성인 제품인데, 예전 같으면은 일일이 여기 더글라스 백이라고 하는 이 내뱉은 공기를 저장할 수 있는 백을 뒤에 산타크로스처럼 짊어지고 계속 하면 이제 공기가 차면 점점 부풀어 오르는 그러한 형태의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다시 가스 분석기라는 걸 사용해서 전체의 양이 얼마인지, 또 그 안에 그것은 결국 들여마신 공기가 아니고 이렇게 내뱉는 공기를 갖고 측정을 하는 것이. 그래서 들여마시는 공기는 정해져 있으니까 75%의 질소에 20%, 24, 5%의 산소, 나머지 이산화탄소 이렇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자, 이 내뱉은 공기는 그만큼 산소량이 줄어들겠지.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겠지. 그걸 갖고 전체 소비한 산소 소비량을 구하는 것인데, 요즘은 이런 백 같은 걸 짊어질 필요도 없이 마스크를 하고 하면 여기 간단한 마이크로칩이 내장되어 있어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이 분당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일하는 작업 활동을 했을 때와 그때의 산소 소비를 보면, 활동하게 되면 근육 내에 있는 근육으로 혹은 옮겨진 포도당을 이용을 하게 되지.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호흡수와 맥박수를 증가시켜서 산소를 필요한 만큼 공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빨리 움직이거나 혹은 달리기를 해서 빨리 달리거나 하게 되면 숨이 가빠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너무 큰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너무 큰 활동이라는 것은 과한 로드가 관련 작업을 하게 되면 결국 산소가 공급되는 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면 바로 젖산이, 글코스라고 하는 젖산이 축적된다는 것. 일반적으로 일을 할 때의 그래프를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통용화되어 있는 그래프인데 X축을 시간축으로 하고 Y축을 에너지 소비를 했을 때 통상적으로 휴식을 취하다가 일을 하게 되면 이때 급격하게 이것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지. 그러면서 이때 바로 산소 결핍 혹은 결핍이라기보다는 산소 부족이지. 그래서 이 산소에 대한 부채가 생기게 돼. 그래서 산소체 혹은 산소 부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젖산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 그러다 보면 이렇게 급격하게 이때는 심박수를 올리게 되지. 왜? 계속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쉬고 있는 상태에서 심박수를 올리는 상태까지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서부터 여기는 안정 상태라고 하는데 이것은 심박수가 안정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사실 안정 상태보다는 정상 상태라는 뜻인데 정상 비정상이라는 정상이 아니고 한자가 어떻게 되나? 일정하게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이 정상 상태라고 통상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이것이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이것도 어느 정도 작업을 하면서 여기서 시간으로 했을 때 뭐 8시간 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루 8시간 일을 하는 것이 8시간 정도 하면 이런 정상 상태, 제대로 된 작업 설계가 되어 있다면 여기서 정상 상태가 8시간 유지되고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돼? 점점 피로가 이제 누적이 되면서 들어가게 되지. 그래서 휴식을 취하더라도 결국 축적된 젖산 산소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배출하게 되는데 이때 부족했던 산소 부채를 감는 형태가 된다는 것. 그래서 가장 좋은 작업의 설계는 이같이 8시간 일하고 나서도 감는 산소 부채가 보면 여기에 너무 이자를 너무 많이 주고 있지. 요 정도만 갚아주면 되는데 거기에 이자가 너무 많이 가고 있다는 거. 이것은 그만큼 이것이 점점 더 갚아야 될 이자가 많은 형태가 되면 휴식을 길게 취해도 회복이 안 되니까 피로가 누적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 그래서 작업은 이와 같은 정상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길게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작업이 설계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대사에 대해서 보는데 그럼 이때 기초대사량 사실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대사율을 알고 싶은 거지. 그래서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에 비해서 작업을 함으로써 얼마만큼 대사량이 늘었나 하는 대사율을 갖고 보고 싶은 건데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러면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 혹은 기초적인 대사는 기본적인 대사 혹은 기초대사 이것은 기초대사량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생명유지에 필요한 단위 시간당의 에너지량 그러니까 최소한의 필요한 대사량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신체의 여러 가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사량이라고 할 수가 있어. 성인 남자 같은 경우에는 기초대사량이 1500에서 1800kcal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초대사율은 통상 BMR이라는 약자로 쓴다는 것을 잘 알아두도록. 그래서 체중이 70kg 정도 되는 남성은 분당 1.2kcal, 60kg 정도 되는 여성은 분당 1.0kcal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 그래서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서도 이처럼 기초 대사량이 변화한다는 것. 이것은 같은 동일한 사람인 경우에도 이와 같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기초 대사량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해. 자, 이만큼 예를 들어서 피크가 15, 17세 이때가 피크가 되는 것을 보여주지. 자, 그래서 이때는
자기 전에 라면 뭐 등등등 든든히 먹고 자도 그 다음날 별로 살이 찌는 느낌을 받는데, 이렇게 대사량이 적어지는 나이가 되면 결국 그렇게 먹고 자면 기초 대사량 자체도 적은 만큼 대사량이 결국 대사량이 적다는 것은 소비하는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결국은 흔히 말하는 이제 나이살이라는 것을 찌게 되는 것이지. 결국 우리가 살이 찐다는 것도 살을 빼는 것이 아니지,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지. 다이어트는 결국 불필요한 것을 제하는 것인데, 결국 살이라는 것, 그것은 축적이 되는 것이지. 뭐가? 결국 우리가 섭취한 칼로리가 소비하는 칼로리보다 더 많으면은 이것이 살이라는 형태로 축적이 되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체지방이 적은 근육량이 많은 사람, 혹은 아무래도 청장년 때는 근육량이 많지. 그러다 보니까 자고 있더라도 칼로리 소비가 그만큼 많아지게 되지. 그러면 결국 섭취한 것들이 대부분 많이 활동과 혹은 갖고 있는 자체 근육량으로도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살이 덜 찐다는 것.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은 수입,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으면 돈은 모이게 되겠지. 마찬가지, 이 칼로리도 소비하는 것보다 섭취하는 게 더 많으면 결국 더 쌓이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얼마만큼 소비가 되는가 하는 것을 바로 이 대사율을 갖고 찾고자 한다는 것. 그러면 얼마만큼 에너지를 소비하는가 하는 것을 알면, 자, 얼마만큼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산소 소비량을 측정해서 얼마만큼 대사에 썼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걸 통해서 육체적 활동의 정도 혹은 육체적 활동량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래서 측정 요소는 배기량,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면서 내뱉은 공기의 양, 그리고 그 안에 차지하고 있는 산소의 비율, 또 이산화탄소의 비율. 결국 산소가 늘어나면 산소가 줄어들면 산소를 많이 사용해서 산소를 사용하면 결국 이산화탄소는 그만큼 많아지겠지. 그래서 산소 소비량이라는 걸 갖고 대사량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 혹은 에너지 소비량이라는 형태로 바꾼다는 것. 그래서 에너지 소비량 측정은 호흡할 때 내뱉는 공기의 배기량, 그것을 측정기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분석하는 형태가 된다는 것. 그래서 공기 중에 그 많은 질소는 체내에서 대사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이 돼서 동일하다는 것. 그래서 작업할 때의 에너지가는 바로 분당 산소 소비량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산소 소비량하고 에너지 소비량을 구하는 건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사실은 이건 기사 시험 정도에서는 안 나오고 기술사 시험 정도에서 한 번씩 나오는 문제이기도 한데, 특정 작업에 대한 5분간의 산소 소비량 측정 결과가 100리터 배기량의 산소가 16%, 이산화탄소가 4% 분석되었다면 분당 산소 소비량과 에너지 소비량은 얼마인가 하는 건데, 분당 배기량은 이와 같이 100리터에 5분간이니까 결국 분당은 20리터라고 나올 수가 있고, 흡기량은 결국 여기에 산소가 16%, 이산화탄소가 4%니까 결국 100에서 16, 4 해서 빼면 거기에 전체 공기 중의 질소에 거기에 포함되는 산소의 비중으로 보면 1분당 20.25리터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산소 소비량은 바로
20.253에 이같이 0.2를 곱해서 거기에 0.16에 20한. 그러면 분당 1.05리터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의 양을 토대로 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렇게 구한 것을 갖고 에너지 소비량, 그래서 에너지 소비량은 분당 5분 동안 5분 동안 했기 때문에 분당 5.27. 그래서 에너지 소비량에 따른 작업 등급 이런 것은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통해서 다 나왔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작업 등급을 이와 같이 분류를 했을 때, 가벼운 작업에서 견디기 힘든 작업까지 했을 때 에너지 소비량을 보면 이와 같이 나온다는 거. 산소 소비량도 이와 같은 예시가 되어 있고, 심박수도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대략 이 정도의 값을 갖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작업 능력과 휴식 시간.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최대 신체적 작업 능력은 MPWC라는 약자로서 표시한다는 것.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최대 에너지 소비 능력을 얘기하고, 근육에 산소를 전달해주는 심장이나 폐의 최대 용량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지. 그런데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것을 에너지 대사량도 그렇고 이런 최대 신체 작업 능력도 이와 같이 사람이나 성별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들을 일반화시킨 값이라고 할 수가 있어. 하지만 그게 누구에게나 다 통용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남성 최대 신체 작업 능력과 작업 시간에 따른 권장 에너지가에서 X축을 시간으로 놨을 때 우리가 통상 보통 8시간까지 일한다고 보면 최대 신체적 작업 능력 100%를 발휘하면 결국 이것은 수분 가지를 못한다는 것. 우리가 달리기를 해봐도 100m 달리는 속도로 뭐 1km, 10km를 달리면 엄청나게 빠른 기록이 나올 텐데, 일반적으로는 100m를 달리는 속도로는 200m가 또 떨어지기 시작하지, 속도가. 자, 그러면 신체 작업 능력이 우리가 8시간 하기 위해서는 33% 정도일 때 8시간 꾸준히 일을 하게 되면 아까 그래프에서 보았던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를 유지하면서 작업을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휴식을 취해서도 피로가 회복이 하루에 쉬면서 회복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는 것. 그래서 휴식 시간을 구하는 것도 모렐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통해서 나타냈는데, 자, 그러면 작업 활동에서 필요한 휴식 시간은 어느 정도라는 것이 좋으냐? 그래서 권장 에너지 소비량은 분당 5kcal. 그랬을 때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8시간 작업할 때는 5kcal. 휴식시간 에너지 소비량은 1.5kcal 분당. 그래서 작업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량이 2라고 하고 작업시간을 T로 놨을 때 분으로서 필요한 휴식시간을 R로 놨을 때, 그래서 이 권장 에너지 소비량이 바로 해당 작업 에너지 소비량이 휴식시간 에너지 소비량을 합한 것이 권장 에너지 소비량이 되겠지, 산술적으로.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을 만들어서 하면 결국 R이라는 것은 T 마이너스, 그러니까 토탈 작업 시간에서 결국 작업 시간을 뺀 것이 정미 시간이 되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작업 연구 시간에 배우는 것인데, 그래서 이와 같이 8시간 근무를 하면서 대산을 측정할 때 산소비량이 1.3 리터가 나왔을 때 이 작업에 대해서 8시간 총 작업 시간에 포함된 휴식 시간 혹은 정미 시간은 얼마냐 하는 것을 구하는 형태로 돼서, 아까 나왔던 식에 집어넣으면 분당 6.5칼로리. 그래서
480분. 8시간이니까 480분이 되지. 했을 때 휴식 시간은 144분을 줘야 되는. 그러니까 1시간하고도 24분이 되지. 그래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336분.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5시간 36분 정도 일을 하는 것이 휴식하면서 일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이런 육체적 작업도 정적 작업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동적 작업, 몸을 계속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고, 이 정적 작업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 일부의 국소적인 소수의 근육만을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수축된 상태를 유지하는 작업.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계속 들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 그림에도 나오는데 이것은 뭐 선박이나 혹은 여러 가지 등에서 많이 하는 용접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용접을 하면 이 부분을 용접하는 동안 손은 똑같은 자세를 유지하게 되지. 신체는 이러한 자세는 각각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게 되지. 그래서 혈액이 흐르는 것을 방해를 하게 돼. 예를 들면 뭐 지금은 없어진 작업 중에 하나이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안내를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이 뭐냐 하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 있으면서 안내를 하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층수를 눌러주고 하는. 지금은 누구나가 그냥 본인이 엘리베이터 층수를 누르는데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의 직업군으로서. 그럴 때 가장 문제가 다리가 붓는 것이었지. 왜? 계속 서 있기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서 있기 위해선 근육이 딱 정적인 자세를 수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혈관에서 특히 다리 쪽으로 간 곳은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다리가 붓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런 작업에서 계속적인 동일한 자세로 오랫동안 있고 그러면 혈액이 흐르는 것을 방해하게 되고, 이 부적합한 혈액 흐름 때문에 에너지 공급이 제한되고,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뭐야? 같은 자세를 계속하고 있으면 다리가 저린다든지 뭐 신체 부위가 어디가 결린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많이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정적 자세는 사실은 힘들고 쉽게 피로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왜? 이러한 것들이 내가 좀 힘들다 그래서 자세를 바꾸거나 하기가 쉽지 않고,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선 계속적으로 이 자세가 일종의 일에 의해서 강요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지구력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힘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고, 정적 자세를 지속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지. 그래서 근육 피로 한도 시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러한 정적 작업을 피하는 작업이 되도록 작업 설계가 이루어지고, 이런 특히 근육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지구력을 감안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 생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특히 유의해서 알아둬야 될 것은 이런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육체적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잘 알아두도록.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어.